저 개인적인 평가보다는 정보 전달 차원에서 발표를 드리고요. 평가와 고민은 여러분 몫으로 하겠습니다. 그 코로나가 우리에게 남긴 거 이 주제는 언젠간 건드려야 하는데 이제 많이 이제 외국 논문에서는 의미 부여를 했어요. 그것도 코로나가 2021년도 피크를 치면서 그 이후로 상황을 봤는데 그 이후로 좀 시간이 지나면서는 얘기가 좀 줄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19년, 20년, 21년 그때 코로나가 익산 한국을 넘어서 전 지구적으로 어떤 어느 정도의 무엇을 남겼나 그거에 대해서 좀 정리 차원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뭐 컷으로 했습니다. 컷으로 영어하고 무례합니다만은. 자, 기본적으로 코로나 이제 중국 우한 얘기했고요. 뭐 실험실 얘기로 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랬는데 여하튼 코로나가 2019년도 말에 중국에서 터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2020년 2월, 3월부터 코로나가 규제가 됐죠. 제가 운 좋게 2020년 2월 달에 일본을 갔다 왔습니다. 그때 검열해서 안 걸리고 다행히 왔는데, 그래서 이제 2020년도 커지면서 실제 이제 발생 횟수들은 2022년 그때 좀 올라갔고요.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 지속적으로 특히 이제 겨울철 중심으로 많이 추울 때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2023년도 피크를 한번 찍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는 잠잠했고요. 오른쪽에 사망을 보면은 저기 2021년도 초기 대형 초기 단계에는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자료를 보면 1000명당 5명 아니죠. 1000명당 5명. 갑자기 생각이 나요. 계산해 보시면 나오겠습니다. 1000명당 100명당 한 명꼴 40 밀리언이니까 100명당 한 명꼴 정도 의 사망자가 나왔죠. 자, 그러면 이게 국내 사망자의 추이는 어느 정도 되는가? 우리는 그나마 문재인 정부 때 대응을 잘 했습니다. 이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상당히 발빠른 대응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 2021년도 희생자보다는 2022년도 올라왔는데, 이때 참 공교롭게도 대선이 끼었습니다. 2월 달에, 3월 달에 대선 결과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됐죠. 그런 상황이 좀 겹치면서 2022년도 올랐고요. 우리나라는 1000명 중에 1명 정도 코로나 환자가 사망자. 그래서 사망자 상당히 좀 낮은 편이죠. 그만큼 대응을 잘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빨리 끝내야 하니까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역사적으로 이 코로나 부분들을 어떻게 봐야 하냐? 이건 이제 인수 공통 전염병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소위 말해서 병인이라고 하죠. 병인 자체가 자연계에서 인간으로 넘어오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숙주를 거쳐서 인간으로 오죠.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동물하고 사람하고 같이 걸릴 수 있는 병입니다. 그런 병 중에 하나는 또 매개체에 있습니다. 우리가 뭐 진드기 관련돼서 뭐 모기나 물리고 진드기 물리면 병 걸리잖아요. 똑같이 이것도 인수공통 전염법 안에 들어간다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언제부터 생겼냐면 연구 차원에서는 1900년도 초, 그러니까 말하는 뭐 모스크바 감기, 스페인 독감 뭐 이런 거 있는데, 뭐 영국에 닭하고 돼지를 키우는 쪽에서 영향이다 하는데 뭐 명확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이쪽에 보건학 쪽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9년도에 멕시코 쪽하고 미국 쪽에 이제 돼지열병 이 부분들이 확산이 됐습니다. 이게 돼지도 걸리고 사람도 걸리고 이 부분들이 넘어왔죠. 그다음에 또 보시는 것 같이 2002년도에는 오른쪽 보시면 사스 아시죠? 그 사스를 통해 가지고 또 한참 돌았죠. 이것도 박쥐 사양 고양이 인간으로 넘어왔고요. 그 다음에 2003년도에는 조류 인플루엔자 해갖고는 야생 조류로 해서 사람 넘어왔고요. 그 다음에 보다 보면 뭐 에볼라, 지카 뭐 이런 등등 메르스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다 인간과 동물이 같이 겪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같은 경우는 이제 박쥐, 그 다음에 천상갑 뭐 요로 밑에 그죠? 천상갑 같은 경우는 멸종 위기종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아직도 수입을 해서 뭐 지금은 좀 덜하겠습니다만은 천상갑을 요리로 먹고 그랬기 때문에 이 박쥐 천상갑을 통해 갖고 인간으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의 특징들은 뭐냐면 결국은 인간의 활동,
이 기존에 좀 보존된 자연계 영역으로 더 들어가다 보니까 접촉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건들지 말아야 할 걸 건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자연의 역습처럼 이 바이러스, 병원균, 인플루엔자 등등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인간에 와서 된 거죠. 결국은 인간의 서식지 파괴, 그리고 이에 따른 기후 변화도 따라왔죠. 이런 거에서 결국은 이런 게 확대됐다라는 표현이고, 그리고 코로나 같은 경우는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피크점 있죠. 오른 왼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유기견자 인수합병이고 이건 이제 매개체입니다. 저 2020년도에 올라갔는데 19년도 뭐 조류독감, 2020년 초에 조류독감도 있었습니다만은 가장 큰 유례 없는 팬데믹이라고 표현했죠. 유례 없는 어떤 병원의 확산 이 상황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밑에 같은 경우는 이제 매개체인데, 매개체 같은 경우 우리가 뭐 예방 접종 많이 맞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20년 이후로는 많이 이 매개체 감염은 줄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자료에서 공통점이 뭐냐면은 과거에 이제 온대 지방에서 많이 생기던 것이 아열대, 열대로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요건 뭐냐면은 기후 변화 보다 보니까 식생대가 풍요로운 데는 되게 풍요로워졌습니다. 되게. 그러다 보니까 이 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 영역에서 이런 자연의 병인들이 인간으로 넘어오는 이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날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앞으로 계속 예고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코로나에서 한번 지켜봐야 할 일이고요. 자, 그러면 그 코로나 때는 경제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좀 보시다 보면은 여기 쭉 보면은 이제 쭉 올라가다가 1960년대부터 올라가다가 보면 2023년까지 보면은 올라가다 떨어진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80년대 초, 70년대 말에는 오일 쇼크, 그다음에 이제 98년도는 우리가 이제 아시아 금융위기 있었죠. 그다음에 이제 2009년도에서는 미국의 이제 리먼 브로더스 금융위기 있었고요. 또 저 보면 이제 코로나 하기 전에 2010년도 중반에 같은 경우는 중국의 경제 성장이 좀 다운되는 그때, 그래서 확실히 전 지구적인 생산력이 떨어졌습니다. 코로나 때도 저 보는 바와 같이 팍 떨어졌습니다. 아주 많이, 상당히 순간적으로 많이 떨어졌어요. 예상한 못했는데. 근데 이 그림이 말하는 것은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증가가 있었죠. 그렇죠. 급락을 했습니다만은 그 반등의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컸던 것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개인당 효과도 컸죠. 양으로 본다면은 전 세계 GDP 총 생산은 결국 100배가 증가했습니다. 1960년대에 비해서. 여기 보시는 왼쪽에 수치값이시죠. 개인당은 12배 증가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소위 말해서 이 생산력이 한쪽으로 모인다는 거죠. 이건 자 현대 자본주의의 흐름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코로나가 그 부분들에서 상당히 좀 기여를 했다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제폭의 성장 부분들의 변화 부분들은 19년도에 2.9%까지 떨어지다가 21년도에 6.1%가 올라왔어요. 아니, 20년도에 떨어졌다 올라왔는데 이 폭이 지금까지 경제 성장의 반등폭이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이제 이걸 코로나가 뭘 남겼냐면은 인간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했느냐 그런 특성을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그때 코로나 때 자기 수익 소득은 월급을 넘어서 이제 자기가 버는 거겠죠. 수익은 어떻게 변했냐? 전체적으로 2020년도에 다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을 해요. 수익 반등 보면은 여기 이제 그 코로나 때 독일이나 한국, 프랑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르죠. 그러니까 이 나라들은 코로나를 계기로 전체 세계 경기가 흔들렸을 때 이제 뭐랄까 치고 나가는 어떤 큰 거고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그러면 이 수익 순저축이란 여기서 이제 조정된 순저축인데 이걸 뭘 의미하냐면 우선은 순저축은 총 저축량에서 기본적으로 뭐 어디 들어가는 거 빼고 계산하는 거예요. 이제 순이에요, 순. 내서로 하는 거죠, 망으로. 근데 교정된 순저축은 뭐냐면 교육 지출 부분들은 이 값에다 넣어보고 그다음에 환경 훼손 부분들은 빼봤어요. 다시 봐서 무슨 말이냐면 긍정적으로 미래를 끌고 가는, 다시 말해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생각했을 때 두 항목을 집어넣어서 계산해 본 거예요. 그래서 해봤더니
이제 이런 상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 국가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조정진 순저축 차원에서는 되게 이제 앞으로 잘 나갈 국가라고 보면 되죠. 이제 이 전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는 이제 그렇지 못한 나라 밀려나는 거고요. 그래서 2021년도 반등을 보면은 결국은 경기 부양책을 누가 얼마나 잘 썼냐. 그 다음에 교육하는데 지출을 얼마나 했냐. 그 다음에 코로나 때, 야, 이때 기회다. 녹색 성장을 하자. 탄소 배출 부분들을 전환하고, 다른 저탄소 사업을 진행하자. 이런 부분이었고. 우리나라는 뭐 특별한 것들은 디지털 교육 영역으로 그때 확 바람이 넘어갔다는 게 이 코로나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또 하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온라인 소비는 어떻게 되느냐 보시죠. 온라인 소비 국가 상당히 증가했는데요. 왼쪽에 보면 미국 같은 78%, 이탈리아 31%, 독일이 있고 한국 65% 이렇게 온라인 시장들이 이 코로나 전후에서 급격하게 증가했다. 여기 부분들은 이제 우선 가장 큰 것들은 우선은 잘 사는 국가들, 그다음에 젊은층 인구가 많은 국가들, 그다음에 코로나 대응하는 데서 투자를 많이 한 국가들, 이런 등등 국가들의 특징이 있는데 전체 다 공통된 특징이 나타나는 거 아니다. 어쨌든 증가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때 일회용품 사용이 증가했습니다. 사실 일회용품은 결국 플라스틱이었거든요. 플라스틱 사용의 대상은 코로나 감염분들을 예방하고 관리할 때 써있던 플라스틱 일회용 것들의 생산량이 배출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었죠. 아시아 같은 경우도 이와 같이 중국을 비롯한 인도 이런 쪽에서 많이 늘었습니다. 하루에 뭐 생산량이 뭐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 483톤 정도 일회용 플라스틱만 이렇게 생산이 늘은 것이죠. 자, 이거 재활용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어떤 자원순환에서 좀 한계가 있었죠. 이걸 재활용이 안 되는 건 결국은 특히나 병원군에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이 부분들은 거의 소각 처리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코로나 자원순환 부분들은 약간 좀 더한 관점을 봐야 하지 않겠냐.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입니다. 유튜브 사용량은 2019년, 20년 때 팍 올라갔습니다. 막대 차이로 보면 큰 차이는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전년도 대비 증가율은 엄청나게 올라가고요. 이후에는 증가량은 올라갔지만 증가율은 떨어졌죠. 즉 코로나가 결국 유튜브, 온라인, 디지털 영역에서 그리고 이제 특히나 학교에서 교육을 못 하죠. 비대면으로 모든 걸 했으니까. 그때 우리가 줌들이 많이 활용했던 생각도 해보시고 학교에서는 이 클래스 버전도 많이 했었죠. 이런 부분들에서 세계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만나서 하는 부분도 익숙하지 않죠. 아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포럼을 했을 겁니다. 이런 거고요. 근데 이게 계속 진행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온라인 디지털 버전으로 사유는 전환이 되었다. 코로나가 계기로 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팬데믹이 디지털 교육 환경을 10년 앞당겼다. 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또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기후위기에 관련돼서 가장 관심 있는 게 탄소 배출량입니다. 자, 탄소 배출량은 어떻게 됐냐? 19년도, 20년도 있잖아요. 떨어졌어요. 어쨌든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실제 그 다음에 감소되진 않아요. 올랐어요. 반등했어요. 근데 저희가 탄소 배출량을 감축한다. 기후위기다. 탄소 중립이 2050년이죠. 2050은 넷째로 탄소 중립을 한단 말이죠.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주변에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자연계가 흡수할 양만큼만 우리가 생활하고 살자는 개념이에요. 배출하자는 개념이에요. 자, 그런데 상당히 힘들죠. 현재 온도가 그렇게 올라오고 대기에 있는 이산화탄소량이 420까지 넘었다고 말씀하셨죠. 2도씨면 이렇게 내려가야 되고 1.5도씨면 이렇게 내려가야 되고 무슨 말이냐면 1.5도를 넘으면 돌아올 수 없다. 2도를 넘으면 소위 말해서 터닝포인트에서 다시 백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물론 2도 같은 경우는 고생을 해야 돼요. 전제가. 1.5도는 혹시 고생을 할 수도 있까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사는데 저 정도 상황에서 떨어진다는 건 어마어마하게 쉽지 않습니다.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량 피크가 2018년도로 잡혔고요. 반면에 중국은 2021년도로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 이후도 중국은 계속 올라갔던 거죠. 어쨌든 감소는 했는데 이 감소가 우리 감소의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그 다음 탄소 감축을 위해서 우리가 행동할 수 있을까? 코로나 때처럼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얼마나 줄었냐면요. 요만큼 줄었어요. 선생님요, 봐봐요. 전년 대비 5.7% 줄었습니다. 코로나에서요. 저렇게 줄여야 1.5% 내려오는데 이걸 계속 연차별로 할 수 있을까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한테 한번 되새겨보게끔 하는 거죠. 한번 보세요. 자, 올라갔습니다. 2019년도, 20년도 코로나 때 떨어졌다가 세계는 올라가죠. 그럼 누가 올라갔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피크 찍고 올라가는데 난 OECD 아닌 국가들, 아시아가 그 다음에 올라갔고요. 중국이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OECD도 올라가고요. 쭉 보면 못 올라간 국가들은 처진 국가들이 있어요. 이렇게 쭉 보시면 하나, 둘, 유럽하고 미국도 좀 처지고 이렇게 합니다. 올라가는 국가도 있고 되는 거죠. 결국은 아시아 쪽 이쪽의 국가들의 경제 성장 이 부분들을 이제 기후 위기 뭐 협상에서 얼마나 반영할 거냐. 뭐 반영이 됐다고 하지만은 사실 선진국들이 기존 선진국들이 이걸 대응하는 데는 머리가 아프겠죠. 자, 얼마나 줄었냐? 1.6 기가톤이 줄었어요. 이건 이제 전년 대비 약간 좀 계산이 약간 뭐 여기 소스마다 다른데 4.3% 줄었습니다. 이게 이 양이 얼마냐면 한국이 2022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5배 정도 줄은 거예요. 코로나 한번 딱 터지니까 한국의 2배 반이 탄소 배출량이 전 세계적으로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이제 효과가 있죠. 자, 줄긴 줄었는데 줄긴 줄었습니다. 2022년도. 근데 중국은 안 줄었어요. 왜? 중국은 피크점이 2.2 이전이 아니었기 때문에 안 줍니다. 정책상도 그렇고. 그래서 가는 겁니다. 우선은 지금은 이제 자료가 아직 거기까지는 안 나와서 그렇고요. 자, 코로나 때 우리가 외국 여행 19년도까지 외국 여행 잘 갔어요. 저도 뭐 백두산도 몇 번 갔다 오고 막 그랬거든요. 자, 근데 코로나 이후로 항공산업이 이제 짐 적체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비행기 칸에 타는 사람들이 평소에 82% 정도였는데 65% 정도, 한 4명 정도 안 타는, 옛날에는 1명, 2명 정도 잘 빈자리였는데 4명 정도 빈자리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제항공 53% 줄었고 국내 항공 31% 정도 줄었습니다. 이게 탄소 배출량이죠. 그만큼 여행을 안 다녔다는 거고요. 자, 좋습니다. 아까 이동을 줄인다는 부분들에서는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코로나 부분도 결국은 사람이 많이 들고 도시가 확대되고 그다음에 물동량이 이동하는 쪽을 따라서 코로나가 확산되어 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한번 조 이점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그다음에 CO2 부분별로 하면은 쭉 봐봐요. 가장 많이 배출된 부분들에서 가장 많이 줄었습니다. 전기하고 열 생산이 줄었어요. 이때 사람이 안 움직이니까 활동량이 줄으니까. 두 번째 수송에서 줄었습니다. 여기. 그다음에 줄은 게 별로 없어요. 여기 뭡니까? 이쪽에 줄은 것들은 토지 이용 변화 보다 이제 좀 사람들이 농사일도 잘 않고 힘드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이제 이 임업들도 좀 많이 바뀌고 그러다 보니 하고 그다음에 이제 소위 항공이나 선적들이 이제 줄었죠. 교역이 잘 안 되니까 이러지만은 결국은 줄었고 2021년도에 다시 올라간다. 그러니까 세상에 이걸 보면 이게 제조업 생산이거든요. 건설은 그렇게 줄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했다고 해서 뭔가 줄었지만은 결국은 우리 생활 속에 일상 속에서 사용이 줄었지 전 세계의 생산력을 좌우하는 이 생산 시스템에서는 줄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를 잘못 본 환상일 수도 있고 왜곡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바뀌었어요. 상대적으로. 우선 여기를 보시면 환자를 치료하기 때문에 개별 그리고 복지 이건 무지 향상됐습니다. 전 다른 마찬가지. 그다음에 딜리버리 서비스 배달 이 문화가 이제 됐죠. 지금 쿠팡 문제가 돼서 새 정부에서 이제 건든다고 하죠. 공정위원회에서 오토바이 마찬가지입니다. 저 안에 저 사람이 집에서 비대면으로 집에서 재택근무를 합니다. 이율도 늘었어요. 자, 이 그림의 기반이 뭐냐? 디지털. 이게 아니면 이게 안 돼요. 우리가 자 코로나 사망자하고는 봤습니다. 대륙별로 어떻게 됐냐? 정말로 잘 사는 국가는 덜 죽고 못 사는 거 많이 죽었냐? 사실은 그렇지 않다. 물론 데이터가 명확하지 않으니 확답 못하지만 그래도 그 데이터 신뢰성 수준을 바탕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위도 국가 우리가 말하는 유두에서 저쪽 북반구 쪽의 고위도 국가는 상대적으로 많이 죽었어요. 여기는 겨울철에 코로나가 확산되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많이 죽었죠. 선진국에는 불구하고 고령화도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도 국가
동남아나 중앙아프리카 이쪽에서는 적게 죽었어요. 젊은 애들이 많이 그렇죠. 인구 분포로 보면 젊은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소위 뭐라고 표현합니까? 병에 대한 어떤 저항력이 높겠죠. 그다음에 이제 적도 부분의 국가들은 늘기도 하고 줍니다. 여기 브라질 같은 게 엄청 늘었죠. 그렇죠. 최고로. 다른 나라는 떨어질 거예요. 여기는 이제 보건 정책이나 대응 역량의 차이입니다. 자, 이 정책이나 역량 차이를 뭐로 배우냐? 기후 변화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정부는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거냐라는 능력, 태세 여기에 이제 지겠죠. 자, 코로나 때 이제 한번 불평등을 봤어요. 얼마냐? 부와 소득의 불평등. 왼쪽 보면은 세계 100만이 아니죠. 10억 달러 10억 달러 이상의 자산가들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제프 베조스 뭐죠? 아마존에 그다음에 빌 게이츠 그다음에 이제 일론 머스크 이런 사람들은 늘었어요. 자, 그런데 봐봐요. 왼쪽에 보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70% 이상의 억만장자들이 재산이 늘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보면 쭉 내려 보시면 토탈 웨이지 이건 이제 뭐 월급 받는 사람들이죠. 얼마 안 늘었어요. 이거죠. 뭐 그다음에 이제 컨슈머 프라이스는 물가가 이만큼이죠. 근데 여기서 볼 것은 저쪽 그 돈이 모이는 쪽이 더 많이 모였고 그럼 돈을 어떻게 벌었냐? 코로나 때 이동을 못 하니까 다 공급해야 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때 휘발유, 식품, 필수품 가격을 세계 그 전 세계를 주는 기업들이 전 세계의 공급망에다가 푸시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만한 이익을 얻게 됐다라는 게 이제 이게 이제 그러고요. 두 번째로는 잠깐만요. 어찌 들을만 하시죠? 정부가 괜찮습니까?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끝날 때까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뭐냐? 아까 재택근무자 있잖아요.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들, 그래 샐러리가 많은 사람들이 재택근무를 많이 해요. 또 여기는 뭐냐면 뭐 이런 거예요. 그 많이 돈을 버는 사람들이 저기 뭐야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그 노동 실제 노동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하고의 소위 부의 손실 비율들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저기 위에서는 부가 별로 손실 안 되는데 밑에는 부가 많이 손실됐다. 여기는 늘고 여기는 줄고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뒤에 보시면 이제 대면 근로자들이 나옵니다. 이제 낮은 월급을 받는 사람, 낮은 임금을 받는 사람들은 저기 팬데믹 이후에 자기 직장을 유지율들이 이 고소득자보다 떨어진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들이 많이 퇴사도 하고 잘리기도 하고 고용의 불안정이 있었고요. 이제 요거는 이제 인종 문제입니다. 미국 사회니까 우리는 좀 다르겠죠. 미국 같은 경우는 원주민들 하고 그다음에 라틴 계열 사람들이 백인이나 아시안보다 소위 덜 죽었어요. 여러간. 그다음에 여 오른쪽 뭐냐면 여성들이 코로나에서 대면 업무를 주로 하잖아요. 그렇죠? 뭐 케어를 해야 하잖아요. 그다음에 앞에서 커피숍에서 여성들이 커피를 팔고 그다음에 이제 지방 정부, 중앙 정부에서 뭐냐 복지 사업에서 여성들이 많이 케어를 하죠. 고령자들.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늘었죠. 결국 이 사람들이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들은 고샐러리 형태들이 재택근무를 많이 하고 이 사람들은 현장에 대면하면서 코로나의 영향에 직접적으로 노출될 기회가 많았고 그리고 많이 이 사람들이 고용 부분들이 깨지고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 이 자료가 말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쪽에서 한번 마지막으로 이걸 볼 건 뭐냐면 수명 문제예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돌았을 때 소위 말해서 어디에 사는 게 좋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복지 혜택이나 병원 혜택 기타 등등이 교통이 좋은 데서 사는 것이 낫냐 그렇지 않냐 이 고민을 하게끔 하는 거죠. 요거 뭐냐면은 이 수명 손실인데요. 기대 수명은 다 있잖아요. 근데 수명 손실은 이 사망 연령차로 이게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유국에 쉽게 말해서 잘 사는 국가에 있는 사람들의 수명 손실이 손실량이 많아진 거죠. 이유는 그 사람들이 고령화, 그다음에 젊은 사람도 죽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거기에서 젊은 사람들의 죽은 부분들의 손실 부분이 크다 보니까 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뭐 나이 먹은 사람 당연히 그렇고요. 그리고 빈곤국에서의 수명 기본적인
기대 수명은 낮은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보면서 뭐냐면은 도대체 한국은 선진국에 들어왔는데 나이 먹고 만약 이런 코로나 같은 게 들을 경우에 시골에 사는 게 낫냐? 대면 접촉이 적은? 아니면 도시에서 살고 콜에서 뭐 상품을 구하고 먹을 걸 배달해서 먹는 게 낫냐? 이런 부분들에서는 우리가 예상하는 거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많이도 준비했네요. 전자상거래 엄청 늘었습니다. 이게 팬데믹 이후 한 19% 정도 늘었어요. 총으로 한 22% 정도 늘었었는데 모든 것들이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웹사이트에서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하는 형태 뭐냐면 유튜브를 보면서 광고가 나오면 눌러갖고 구매하죠. 그게 많이 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마지막을 좀 장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후위기에 대해서 코로나는 뭘 하냐? 온실가스 감축이 순간 됐어요. 그리고 대응을 죽어라 했어요. 자, 어떻게 보면 기후위기, 나중에 기후 문제가 터졌을 때 이 코로나는 마치 전 지구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런 거죠. 만약에 건조기후가 확 온다 아니면 추위가 확 온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거야 한 예행 연습의 하나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냐. 비슷하다는 얘기죠. 이게. 근데 여기 전제는 이거예요. 코로나는 사람과 사람을 만나지 말아야 하는 형태의 기후위기에는 이게 예행 연습의 대응인데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넘어갔고요. 재택근무, 로컬푸드 이런 거 많이 했어요. 왜냐면 내가 집에 갇히다 보니까 콜만 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우리 동네에 로컬푸드는 가죠. 그지만 옛날처럼 저기 뭐 차 타고 15km 가가지고 싼 데 가서 구입하고 그러진 않아요. 덜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로컬이나 슬로우 라이프 분들에서는 늘긴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디지털 인프라가 코로나를 막고 사망률을 줄이는데 했어요. 그 다음에 그때 당시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에너지 사용량들은 준 건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주춤했고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부분 계기는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쉽게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코로나를 겪어서 극복을 했습니다만은 이게 정말 기후위기에 접목할 만한 건가? 현재 코로나 이후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은 거죠. 생산량이 늘은 거죠. 전환이 됐더라도. 근데 이 부분들은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냐면 정말 우리는 1.5도를 달성할 수 있을까? 달성 못한 사람이 제 생각에 한 절반 정도 될 거예요. 그럼 달성 못한 사람은 무슨 생각하냐? 야, 변화된 기후에서 어떻게 살아남을까? 그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코로나도 똑같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내가 안 걸리고 버틸 거냐. 그럼 나는 무슨 생각으로 무슨 방식으로 내 행동을 해야 되고 대응을 해야 하냐. 이 문제가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장주의에 대한 거. 이거 한번 물어보고요. 자연의 역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계속 생물들이 서식지로 가까이 가다 보니까 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갈 거냐. 이런 거. 뭐 자원이 필요하면 계속 들어가겠죠. 근데 코로나도 극복했어요. 기술로 해결할 수 있다. 까짓 거. 자, 한번 이제 이 담론과 현실의 충돌 부분도 한번 지켜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온실가스 감축됐는데 정말 재생에너지 전환이 가능하고 그걸로 성장력 올리고 정말 가능할까? 이 부분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고요. 지역 중심을 했는데, 자, 좋아요. 우리 동네 사람들 서로 옆집에 이런 거죠. 안 다녀요. 안 다니지만은 자기 밭에서 상추 뜯다가 옆집에 문고리에다 걸어놨어요. 야, 위기의 공동체, 위험의 공동체. 이게 작동됐습니다. 어려울 때 으쌰가 되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갈수록 격차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게 작동될 수 있을까? 아마 자기 살기 바쁘겠죠. 그건 제 예상입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인프라가 마냥 우리한테 가능성, 안전성 이걸 다 제공할 수 있는가? 한국은 그나마 디지털 격차가 얼마 안 됩니다. 그렇지만 다른 나라는 커요. 자, 이런 부분들에서 정말 할 수 있을까? 아까 이제 어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이버네틱스 얘기하셨죠. 결국은 살아남았으려면 결국은 인간과 기술이 한 몸이 되는 버전이 이제 코로나 극복의 약간의 느낌, 기후위기가 어마어마하게 커졌을 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 될 수 있다 생각도 들고요. 여하튼 고민입니다. 자, 코로나 위기, 기술, 전환, 성장으로 왔어요. 자, 근데 여기 남는 것들은 항상 사회의 이제 비판적 지식인들이 얘기하는 거.
자, 이 정의는 어떻게 하냐? 이게 사람 죽는 문제잖아요. 죽고 사는 거. 이게 누가 어디서 얼마큼 많이 죽었냐? 누가 어디서 얼마큼 잘 살아남았냐? 이 정의 문제는 디지털도 마찬가지고 기후도 마찬가지고 다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로 코로나가 우리에게 남긴 것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